일본은 150년 전 불법으로 강탈한 대마도를 한국에 즉시 반환하십시오. 은 사무총장의 한마디에 193개국 대표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대마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대표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명에 가까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어느 나라도 일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은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대마도 강탈을 설계했던 한 내부 고발자의 목숨 건 폭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엔이 대마도를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하기까지의 모든 진실.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32년간 진실을 갈아세운 대한민국의 반격.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운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영토가 아닙니다. 193개국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히로시 외무장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호킨스 미국 국방정보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30년간 국제분쟁을 분석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안보리 회의 안건은 원래 중동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20분 전에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일본 영토 관련 긴급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은 늘 감정적이고 복잡하니까요. 그냥 또 하나의 외교 마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테스 사무총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영토 편입 과정에서 중대한 위조와 은폐,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히로시 외무장관이 소리쳤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일본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영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구테우스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치로 겐조 교수입니다. 45년간 일본 외무성 국제법 자문위원으로 일본의 영토 정책을 설계해온 핵심 인물이죠. 그는 개인적인 안전과 건강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었습니다. 일본 외교의 설계자가 직접 운에 나타났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치로 교수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보좌관이 황급히 부축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작은 금속 케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크기는 서류 가방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너무 조용해서 그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죠. 저는 오늘 일본이 15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히로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치로 선생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치로는 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금속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특수 마이크로필름 83과 암호해독 코드북 2권 그리고 손글씨 인덱스 메모가 들어있었죠. 구테흐스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의 별칭은 오로치 파일입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만 통하던 비공개 코드명이죠. 첫 번째 필름이 스크린에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작성된 문서였어요.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죠. 독도 영유권 법적 검토 내부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 충격적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시 일본 승소 가능성 35% 이하. 따라서 재판 회부는 회피하고 정치 및 외교 압박전으로 일관할 것.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비밀 문서를 봐왔지만 한 나라가 스스로 우리는 질 것이다라고 적어놓은 문서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 회의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메모를 시작했죠. 그들의 표정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확신 같은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필름이 투사됐습니다. 1869년 작성된 대마도 편입 계획이었어요. 주민 다수가 조선계 혈통이며 조선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킬 필요가 있음. 조선 정부와의 협의 없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기정사실화를 추진함. 제 등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침탈의 설계도였습니다. 세 번째 필름은 1879년 류큐 왕국 처분 계획이었습니다. 왕국 폐지 오키나와 현으로 통합 언어 의뢰 복식 금지를 통한 동화 정책 수행 강문서 오른쪽 아래에는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일본 외무성 내각군부의 결재 서명이었습니다. 히로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출처를 밝히시오. 이치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처요. 45년간이 문서를 작성하고 감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구테흐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주장들의 진위를 검증하려면 일본과 한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제3자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국 대표단 특별자문 리처드 호킨스 박사, 유해는 당신에게의 문서들의 검증을 공식적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치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호킨스 박사, 10년 전 귀하의 남중 국회 분쟁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원칙만을 보시더군요. 그래서 이 문서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단지 한국가의 거짓을 판단하는 심판 정도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이건 한 세대의 양심 그리고 한 나라의 32년 준비와 얽힌 전쟁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운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도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 외무성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오로치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일본 측 입장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문서라 해도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하네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마중 나온 미국 대사관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 같으면 악수부터 청했을 텐데 이번엔 제 가방을 재빨리 낚아채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차량을 변경했습니다. 예약하신 호텔도 다른 곳으로 바꿨고요. 무슨 일입니까? 일본 공안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사님, 동선을 파악하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어요. 결국 로폰기의 다른 호텔로 향했습니다. 28층 객실이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오랜 습관대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탁상시계 뒷면에 나사가 미세하게 돌아가 있더군요. 천장 화재 경보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렌즈가 하나 더 달려있는 게 보였어요. TV 뒤 패널까지 확인하니 역시 나였습니다. 10분 만에 도청 장치 3개를 찾아냈죠. 일본은 저를 환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오로치 파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필름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케이스 안쪽 천안감 사이에서 뭔가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더군요. 펼쳐보니 이치로 교수의 필체였습니다. 일본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해독키는 조선 외교문서 체계에 있다. 그들은 이미 32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다. 프로젝트 진실을 찾으시오. 32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극비 문서를 해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처음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필름 몇 장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나해한 한자 표현들을 배치하는 순서, 주석을 다는 방법까지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떠올랐죠. 5년 전 제가 남중 국회 분쟁을 분석할 때 참고했던 조선시대 외교문서 번역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조선의 문서 체계를 그대로 배겨서 자기들만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거짓을 푸는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미국 국무부 동부가 담당 차관부 엘리자베스 카터에게서 암호화 회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긴장되어 있더군요. 리처드 한국 측에서 비공식 연락이 왔어. 당신이 가진 필름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서울 외교부를 통해 김태준 교수와의 보안 통화를 성사시켰어. 1시간 후에 연결될 거야.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호텔방 안에서 암호화된 영상 통화 화면이 켜졌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신사였는데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또렷했어요. 호킨스 박사님 김태준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진 필름에 대해 어떻게 아십니까? 김태준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1993년부터 일본의 영토 관련 문서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던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32년이 흘렀네요. 32년 드디어 그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에 프로젝트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사님이 가진 오로치 파일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김태준 교수가 화면 너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고문서 사본들 메이지와 쇼와 시대의 기록물들 대마도와 독도에 관련된 각국의 외교 문서들 그리고 19세기 조선 왕실이 남긴 문서들까지 모든 게 우리가 32년 동안 한 장 한 장 모아온 자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셨습니까? 일본은 150년 동안 거짓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그 거짓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진실을 쌓아 올렸죠. 김태준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피해를 입은 당사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증거를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이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당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같은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냉정하게 증거를 쌓아온 준비된 국가였던 겁니다. 박사님, 일본 안에서는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32년간 축적해온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150년 동안 켜이 쌓인 거짓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 예약 화면을 띄웠습니다. 출발지는 도쿄, 도착지는 부산. 거기서 다시 거제도로 가는 경로였죠. 저는 미국인입니다. 일본도 엄연히 미국의 동맹국이죠. 하지만 진실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클릭.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도쿄 하네다 출발. 부산 김매공항 행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치 파일 케이스를 특수 가방에 넣고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새벽 3시 잠들기 전에 이치로 교수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프로젝트 진실을 찾으시오. 32년 한 나라가 진실 하나를 밝히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한국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한 신분 확인 후 곧바로 검은색 세단에 올랐죠.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제도입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푸른 남해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로치 파일뿐이었습니다. 터널 하나를 지나고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한 후에야 문이 열렸죠. 철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연구소 건물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고해상도 문서 스캐너, 디지털 분석용 슈퍼컴퓨터 그리고 방 하나를 가득 채운 문서 보관함들까지 프로젝트 진실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했을 줄은 세계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저 역시 완전히 놀랐죠. 긴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로 봤던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이 시설은 대체 32년 전부터 준비해 온 곳입니다. 표면적으론 해양연구소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영토 침탈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곳이죠. 김태준 교수가 회의실 테이블을 손으로 가리쳤습니다. 그 위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고문서 사본들입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까지의 기록물이죠. 대마도와 독도 관련 각국 외교 문서도 있고요. 19세기 조선 왕실 문서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19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던 정황이 포착됐을 때죠. 그때 우리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철저한 증거가 필요했죠. 김태준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그 거짓을 추적하면서 사실을 쌓아 올렸죠. 일본이 감춘 진실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미나 박사입니다. 키스트 출신이고 디지털 문서 분석 전문가죠. 오로치 파일 해독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박미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필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로치 파일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박미나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필름을 꺼내 고해상도 스캐너에 넣었죠. 화면의 문서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필름이 맞네요. 그런데 이 암호 규칙이 좀 이상한데요? 박미나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일본 문서인 척하고 있지만 주석을 다는 방식이 조선 외교 문서를 거의 그대로 베긴 것 같아요. 김태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치로 교수가 말한 게 맞았군요. 박미나가 계속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거 그냥 배인 정도가 아닙니다. 문장을 연결하는 규칙, 난외 주석 표시법, 행관을 나누는 방식까지 조선시대 문서 규칙을 암호처럼 사용했어요. 이건 오히려 우리가 해독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문서 체계를 그대로 썼다는 겁니까? 이건 세계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겁니다. 김태준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용해 침탈을 정당화하는 문서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언젠가 그 문서가 자신들의 목을 조를 거라는 걸 말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시대 문서들과 오로치 파일을 대조하기 시작했죠. 박미나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박미나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찾았어요.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954년 문서, 그 유명한 독도 재판 승소 가능성 35% 보고서였죠. 이 35%라는 숫자 단순한 확률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실제 내부 회의 투표 결과입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 17명이 회의를 했어요. 그중 11명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보기 어렵다의 표를 던졌습니다. 6명만 찬성했죠.
6대10 계산하면 정확히 35%입니다. 연구소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 내부의 패배 인정 기록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이걸 국제사회가 알게 된다면 일본의 모든 영토 주장은 뿌리째 흔들릴 겁니다. 연구소에서의 첫날 밤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박민아는 두 번째 필름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대마도 편입계획 관련 문서였죠. 첫 번째 필름은 비교적 순조롭게 해독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상해요. 암호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민아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필름은 조선 문서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이건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해독을 막으려고 한 것처럼요. 3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민아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김태준 교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치밀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본은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층위를 하나하나 벗겨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운에 제출해야 할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카터 차관 보였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리처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서둘러 달라고 하셨어.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생각이야?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거기까지만 충분해. 이제 일본과의 동맹관계도 생각해야 할 때야. 너도 알잖아.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진실도 중요하지만 균형도 필요해. 미국의 국익을 잊으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죠.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겁니까? 미국의 국익인가 아니면 역사의 진실인가? 오후가 되자 연구소 보안팀장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외곽 CCTV에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계속 배하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저 차량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박민아가 즉시 노트북을 열어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분석, 이동 경로 추적, 탑승자 외모 특징까지 데이터를 뽑아냈죠. 차량 재원과 외모 분석 결과 일본 요원일 가능성이 89%입니다. 김태준 교수가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소 부분 폐쇄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내부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올리세요. 저는 그 순간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진실을 감추려는 자의 싸움이었죠. 30년간 국제 분쟁을 분석해온 저였습니다.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했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다루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사명감일까요? 정확히 뭐라 표현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수백만 명이 왜곡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진실은 켜이 쌓인 거짓 아래에 묻혀 있었죠. 복도 끝에서 박민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옵니다. 저도요.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박민아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두 번째 필름 말인데요. 암호 구조가 다른 게 아니라 이중으로 설계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층을 벗겨내면 두 번째 층이 나오는 식으로요. 그럼 풀 수 있다는 겁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이미 패턴을 일부 찾았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돌파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교수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박민아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습니다. 유엔이 맡긴 조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김태준 교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두 분 다 아직도 안 주무시는군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십니까? 32년을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잠을 잘 수는 없죠. 김태준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왔고 너무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일본의 방해도 시간의 촉박함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다짐했죠.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연구소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박민아가 이틀째 밤샘 작업 중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6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박사님 아직도 작업 중이십니까? 박민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그때 갑자기 그녀가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찾았어요. 뭘 찾으셨습니까? 이치로 교수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일본이 조선 문서를 참고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조 전체를 틀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박민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문서의 난해한 암호 구조와 조선 왕실 문서, 주석 방식이 1:1로 대응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나 인용이 아닙니다. 조작에 가까운 전면 차용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해독하기 더 쉬워졌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급히 분석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아의 긴급 호출을 받고 온 거였죠. 정말입니까? 네, 교수님. 규칙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독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작은 실마리 하나가 150년간 쌓인 거짓의 봉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해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필름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죠. 1923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조작 계획 내부 검토. 그 아래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조선 영토 기원설이 일본에 불리하다는 보고서 외무성 내부에서 역사문구를 교묘히 수정해 외부에 배포할 것 1923년부터 1935년까지 최소 27개의 공식 보고서가 조정됨. 김태준 교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조작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단순한 영토 논쟁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세기를 넘어 구축한 정치적 신화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이 보관하고 있던 희귀 문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이 오로치 파일의 한 문서와 문장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장민아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쓴 것처럼 발표한 문서인데 원문은 조선에서 작성한 거였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 원문을 가져와 자기 입장에 맞게 변형해 사용했다는 겁니까?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민아가 1860년 대마도 관련 원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작성한 문서였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일본 외무성이 1869년에 발표한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문장 구조가 80% 이상 일치했습니다. 단지 몇 개의 단어만 교묘하게 바꿔놓았을 뿐이었어요. 원본은 대마도주가 조선 왕실의 통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버전은 대마도주가 조선과 교류했로 바뀌어 있어요.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세 번째 필름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1950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외모성 문서 삭제 내역이었어요. 독도 대마도 관련 불리한 문구 정리, 문서 폐기 날짜 승인자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주민 상당수가 조선왕실 기록에 등장한다는 문구를 1977년 공식적으로 삭제함. 승인자 히로시 겐타로. 김태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히로시 겐타로. 현 외무장관 히로시의 부친입니다. 아버지가 문서를 지우고 아들이 그걸 덮으려고 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의 문제를 넘어 한 가문의 범죄입니다. 저는 의자의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 모든 증거가 국제사회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분석이 끝났습니다. 박민하가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죠. 오로치 파일의 조선식 주석 체계, 조선 원문의 문장 구조, 일본 내부의 삭제 지시 문서, 1954년 내부 투표 결과 이내 가지가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이 없는 분석가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실은 때로 이렇게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죠. 연구소를 나와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어요. 32년 동안 한국이 준비해온 시간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하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내일부터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갑니다. 대마도 최종 보고서 해독을 시작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김태준 교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본은 150년 동안 거짓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2년 동안 진실을 모았죠.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침묵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결국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도요. 새벽 6시 박민하가 가장 어려운 필름 앞에 섰습니다. 대마도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오로치 파일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 문서였죠. 이치로 교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화면을 띄우는 순간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박민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까지 풀어온 암호 규칙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조선 문서 체계도 아니고 일본식 변형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구조입니다. 김태준 교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아마 일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문서일 겁니다. 그래서 암호 구조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은 거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민하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멈추고 다시 두드렸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뜬 해독률은 여전히 0.8%였죠. 12시간이 지났습니다. 2.1%로 올랐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민하는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수도 침통한 표정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문서는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미국 국무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카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운 기한이 7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아직 핵심 문서 해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만이라도 정리해. 완벽한 보고서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하지만 대마도 최종 보고서 없이는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카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리처드, 한국과의 협업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미동맹을 무너뜨릴 만한 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야. 진실이 동맹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실도 중요하지만 국익은 더 중요해. 이건 명령이야, 리처드. 당신은 미국 대표단의 일원이라는 걸 잊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서 있었어요. 미국은 진실보다 균형을 원했습니다. 완벽한 정의보다 적당한 타협을 선택하고 있었죠. 저녁 7시 연구소 보안팀이 긴급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사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에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떴습니다. 일본 내부 IP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 메시지였죠. 문장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로치 문서는 외부에 공개되면 일본뿐 아니라 당신의 조국 미국도 난처해진다.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동북아 안보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사를 철회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죠.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둘 다 지킬 순 없는 겁니까? 미국의 동맹도 한국의 진실도. 밤 9시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태준 교수와 저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민아는 여전히 분석실에서 해독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뭐라 하더니 문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문제입니다. 저도 알지만 제 보고서 하나가 동북아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미 동맹이 깨지면 중국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덮을 겁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과 국제 정세를 고려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김태준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사님은 전문가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죠. 진실을 밝히는 게 박사님의 임무 아닙니까? 임무와 현실은 다릅니다. 교수님. 미국 없이는 이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왜곡한다면 우리가 일본과 뭐가 다릅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박민아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여기서 싸우면 일본만 좋아해요. 당장은 문서 해독에 집중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하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팀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진실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박민아는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8시간째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보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올리려다가 손에서 놓쳤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박민아가 책상에 쓰러졌습니다. 박사님, 김태준 교수와 제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박민아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전혀 가누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누가 구급차 좀 부르십시오. 연구소 의료진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진단이 나왔죠. 극심한 과로와 탈진 상태입니다. 최소 3일은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업무 복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장 맹렬하던 불꽃이 꺼져버렸습니다. 문서 해독 팀의 핵심이 쓰러진 겁니다. 팀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죠. 새벽 4시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 아닌가? 한국이 32년 준비했는데 왜 내가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지? 미국은 날 믿지 않고 일본은 날 위협하고 한국과는 갈등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전화 벨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박민아의 목소리가 들렸죠. 교수님, 제 노트북 보세요. 문서 암호, 조선 의궤 패턴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간이 침대에 누워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연구실로 내려갔습니다. 박민아는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박사님 쉬셔야죠. 아니에요. 방금 문득 생각났어요. 조선 의궤 문서 체계. 그걸 적용하면 풀릴 수도 있어요. 김태준 교수가 급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말이죠. 조선 왕실 행사 기록 문서. 네, 그 문서들의 암호 규칙이 특이해요. 일반 문서와 달리 앞뒤를 뒤집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일본이 그 방식을 썼을 수도. 작은 목소리 하나가 포기하려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7장 박민하의 힌트로 연구팀은 즉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서고에서 조선 의궤 관련 자료를 꺼내왔습니다. 두꺼운 책 3권이었죠. 조선 왕실의 행사 기록을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의견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선 문서와 달리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동시에 읽어야 하는 이중 구조죠. 일본이 이 방식을 암호화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하가 간리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급히 말렸어요. 박사님은 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만 있는 패턴이거든요. 결국 박민하는 휠체어에 앉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의궤 구조예요. 박민하가 외쳤습니다. 일본은 조선식 원본 구조와 자기들이 변형한 구조를 이중으로 섞어놨어요. 한 층은 일반인이 읽도록 다른 층은 내부자만 읽도록 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의궤 방식으로 앞뒤를 동시에 분석하면 해독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8%, 8%, 7.1%, 14.3% 연구소 전체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문장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태준 교수가 조선 문서 하나를 띄웠죠. 1443년 조선 통신사 세견선 문건입니다. 두 문장을 비교하는 순간 연구소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글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일본이 발표한 문서의 원본이 조선 문서였던 겁니다. 김태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일본은 이걸 100년 넘게 숨겨왔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존재하지만 거짓은 그 역사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친다는 걸 실감했죠. 오전 10시 해독률이 14%를 넘어섰습니다. 문서 중앙부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1869년 메이지 내각 대마도 강제 편입 지령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대마도주의 조선 의존을 문제 삼을 것, 조선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편입을 기정사실화할 것, 주민 저항 시 군사력 투입을 불사할 것,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 절차로 진행할 것, 문서 오른쪽 아래에는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메이지 천황의 재가를 받은 공식 명령서였던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 수준이 아닙니다. 계획된 침탈의 설계도군요. 김태준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대마도를 평화롭게 편입했다고 150년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강제 병합이었던 거죠. 오후 2시 해독률이 32%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내용이 다시 등장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독도 국제재판 승소 가능성 분석 외무성 고위 관료 17명 투표 실시 그 아래로 구체적인 투표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2명, 기권 0명. 반대 의견 주요 근거 역사 문헌원상 조선과의 관계가 명백함. 국제법적 영유권 주장 근거 박약함. 재판 시 패소 가능성 높음. 박민하가 계산했습니다. 5대 12. 일본 외무성 내부 최고위층 2분 이상이 우리가 진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70년 동안 국민에게도 세계에도 숨겨왔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에는 정반대로 주장해온 셈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해독률이 61%를 돌파했습니다. 문서의 가장 깊은 층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박미나가 손을 멈췄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 새로운 섹션이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대마도 주민혈통 조사보고서 1868년이었죠. 대마도 주민 총 23여 명 중 여명이 조선계 혈통으로 추정됨. 언어, 풍습, 성씨 분석 결과 조선과의 긴밀한 혈연관계 확인됨. 향후 동화 정책을 통해 이들의 조선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 김태준 교수가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74%가 조선계였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민족 정체성을 말살한 사건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숨기려 했던 건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강제로 지운 역사였던 겁니다. 밤 11시 연구소 보안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외곽 경계선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연구소 상공을 선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즉시 지시했습니다. 전파 차단 장치 가동하고 모든 외부 통신을 일시단하십시오. 백업 서버 확인하고요. 일본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서자 해독률이 마침내 97%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최종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편입작전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향후 50년간 조선 정체성의 완전한 삭제를 목표로 체계적 동화 정책을 추진한다. 본 계획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며 외부 유출 시 국가 전망에 관한 위기로 간주한다. 1869년 9월 12일 메이지 내각결의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미나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문서는 일본의 150년 영토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마도뿐 아니라 독도, 오키나와 모든 영토 논쟁의 근간을 흔드는 폭탄이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미나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연구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32년의 준비가 150년의 거짓이 그리고 한 노학자의 마지막 양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회독이 완료된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거제도 연구소의 제1브리핑룸, 책상 위에는 해독된 오로치 파일 전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312페이지 분량의 거대한 퍼즐이었죠. 박사님, 이 보고서는 150년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김태준 교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작성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국제 질서를 흔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일본 정부 내부 문서, 종합분석 보고서 오전 10시쯤 갑자기 연구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뛰어 들어왔어요. 박사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구소 입구에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일본 NHK까지 와 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카메라와 중계차가 질비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든 겁니다. 김태준 교수가 급히 모니터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긴급 속보 미국 분석관 한국서 일본 극비문서 해독 대화도 영유권 뒤집을 증거 포착 박미나가 다른 채널들을 확인했습니다. BBC도 로이터도 전부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엘리자베스 카터였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리처드, 지금 당장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당신 얘기를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했고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어.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무. 지금 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요구하셨어.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호킨스. 카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미국 대표단 소속이야. 개인 판단으로 국익을 해칠 순 없어. 이건 명령이야. 제 보고서는 운에 제출됩니다. 미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말이죠. 그럼 각오는 돼 있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로 다시 돌아갔죠. 오후 2시 연구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CNN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일본 정부는 당신이 한국 편에 선 편향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편향이 아닙니다. 일본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은 150년간 영토 편입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문서가 그걸 증명합니다. NHK 기자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문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요?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직접 원본을 공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검증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왜 70년 동안 이 문서들을 숨겨왔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한국 인터넷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박사가 진실을 밝히고 있다. 32년 만에 드디어 일본은 이제 끝났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외국인이 우리 편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걸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9시 도쿄에서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리처드 호킨스의 분석은 한국의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것입니다. 일본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히로시 외모 장관도 나왔습니다. 오로치 파일은 조작된 문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 연구소에 또 다른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부 해킹 시도 포착 박민아가 급히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일본 IP에서 연구소 서버에 침투를 시도하고 있어요. 오로치 파일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방화벽을 3중으로 올렸어요. 하지만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파일을 5개 국가 서버에 분산 저장하십시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 3시 전은 보고서 핵심 부분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54년 내부회의에서 독도 재판 패소 가능성을 인정했다. 17명 중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일본은 70년간 국제사회의 정반대로 주장해왔다. 문장을 쓰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새벽 5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호킨스 박사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트럼프다. 자네 때문에 내가 아베 전 총리한테 전화를 3통이나 받았네. 자네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진실. 자네. 진실 때문에 미일 동맹이 흔들리면 중국이 움직일 거야. 그럼 태평양 전체가 불안해져.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동맹은 현실을 봐야 할 리처드.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30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미국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자네 경력이 끝날 수도 있네?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제 옆에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이틀 후 247페이지의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운본부,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로 동시 발송됐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보고서 제출 3일 후 저는 다시 뉴욕 운본부에 섰습니다.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장이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단 전원이 참석했죠. 기자석은 400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52개국에서 생존계가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247페이지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였죠.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리처드 호킨스 박사 발표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193개국 대표단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죠. 일본 대표의 히로시 외무장관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일본은 150년간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869년 메이지 내각은 대마도를 강제로 편입했습니다. 조선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74%가 조선계였지만 그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문서가 투사됐습니다. 메이지 내각의 비밀 지령서였죠. 군사력을 배경으로 기정사실화하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하라. 히로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입니다. 그 문서는 조작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4년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 17명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독도 문제로 국제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12명, 일본 외무성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70년간 국제사회의 정반대로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조직적 기입니다. 세 번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977년 삭제 지시 문서였죠. 대마도 주민이 조선계라는 기록을 지워라. 불리한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 승인자 히로시 겐타로 현 외무장관의 부친입니다. 히로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증거를 지웠고 아들은 그 거짓 위에서 외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외교의 민낯입니다. 장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해온 나라였죠. 김태준 교수가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1993년부터 대한민국은 일본의 모든 영토 문서를 추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12만 2천의 사료를 수집했습니다. 조선 왕실 문서, 외교 기록, 일본 내부 고문서까지 단 한 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거제도 연구소 사진이 떴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분석하는 비밀 시설까지 운영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했다는 걸 말입니다. 영국 대표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밀한 준비자가 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무장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 3일 만에 150년 거짓의 암호를 풀어냈습니다. 박민하의 분석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20대 한국 과학자가 일본 최고 암호 전문가들도 풀지 못한 구조를 해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국이 조선시대 문서,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일본은 150년간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진실을 지켜왔습니다. 승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것입니다. 히로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대시오. 원본을 보여주시오. 저는 금속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로치 파일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국제문서 감정사가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도장 서명 암호책의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구테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161 반대 9 기권 23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영토 관련 원본 문서를 운해 제출할 것, 대마도와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증을 즉시 실시할 것,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일어섰습니다. 영국이 일어섰습니다. 독일이 프랑스가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193개국이 한국에게 길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히로시 외무장관은 보좌관 부축을 받으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으로 쏟아지는 박수 소리. 진실의 승리를 알리는 함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CNN 헤드라인 침묵 속 준비한 한국 일본 150년 거짓 무너뜨리다. BBC 한국의 치밀함 일본 외교 붕괴. 뉴욕 타임스 일면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힘 학술 외교 완벽한 승리. 워싱턴 포스트 사설 한국은 어떻게 일본보다 한 수 위였는가. 도쿄 시내 대규모 시위. 진실을 밝혀라 총리는 사퇴하라. 일본 최대 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 보수 언론조차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칼럼. 해외 교포 각국에서 집회.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전 세계 한인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키나와 주민 일본 정부 자치권 확대 요구. 대마도 주민대표 한국 방송 출연.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말을 하셨습니다. 그 진실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다카이치 총리 긴급 기자회견. 일본 정부 은결의 존중. 모든 관련 문서 공개. 목소리 떨렸습니다. 한국의 준비는 우리보다 철저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흘 후 키로시 외무장관 사임. 일본 내각 무너지기 시작. 저는 뉴욕 호텔방에서 모든 장면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 야경 펼쳐졌습니다. 핸드폰 울림. 김태준 교수였습니다. 박사님 봤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한국이 해낸 겁니다. 세계가 한국 진짜 실력을 본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나라 분쟁 조사하러 왔습니다. 돌아갈 때 한나라 위대한 목격한 증인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는 나라. 감정 아닌 증거로 싸우는 나라. 마침내 진실로 세계를 움직인 나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 노학자의 마지막 양심. 한국 30년 넘게 준비한 진실. 국적 넘어 진실 선택한 미국 분석관 이야기. 일본 150년간 숨겨온 거짓이 세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함께 보셨죠?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한 줄 한 줄이 대한민국 응원하는 힘입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게 만들 더 감동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